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 기억으로 한 4.5%인가 홀로 올랐습니다. 네. 그날 장이 엄청 안 좋았는데 테슬라 혼자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혹시 이유는 들으시죠? 좀 못 들었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다들 아시면 좀 김셀 것 같아가지고 네. 준비를 했는데 테슬라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 중에서 ST마이크로라고 하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 회사가 테슬라에게 탄화규소 반도체를 공급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테슬라의 이제 모터, 인버터에 쓰이는 전력 반도체라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인식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력 반도체를 이제 실리콘 기반으로 했다가 이제 탄화규소라고 하는 소재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만들면은 반도체의 무게도 확 가벼워지고, 네. 그리고 열이나 압력에 버티는 힘도 확 올라가고, 그리고 전도성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얘기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갬 반도체라든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전 세계적으로 좀 육성을 하려고 하는 반도체 중에 하나가 이 탄화규소 반도체, SiC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요. 테슬라가 이거를 굉장히 자기들 모터나 인버터에 활용을 해서요.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회사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좀 모터나 인버터 기술력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기술, 전기차 기업인데, 이 탄화규소 반도체를 테슬라가 ST마이크로한테 거의 전량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ST마이크로가 이 탄화규소 반도체를 테슬라한테 얼마나 공급하느냐를 알면은 테슬라가 차량을 얼마나 생산하느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T마이크로 CEO가 뭐 지난주엔가 얘기를 하다가 이 자기들의 이 탄화규소 반도체 매출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해 연간 전망치, 탄화규소 반도체를 얼마만큼 팔겠다라고 하는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테슬라가 그 차량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존에 한 4.5에서 5억 불 정도, 5억 달러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망치를 5.5억 달러 까지도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테슬라향으로 나가는 부품이라고 본다면은 테슬라 올해 하반기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동차 많이 생산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지금 사람들 생각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거고요. 이 뉴스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가 주가가 좀 많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연간으로 자동차를 한 80만 대, 시장 예상은 여기 보시면 한 80만 대, 회사는 공식적으로 몇십만 대 생산했다는 얘기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생산을 해서 한 8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은연중에 자기들은 100만 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테슬라가 올해 전기차, 지금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없이 테슬라는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도 4월달 자동차 이제 판매였는지 인도였는지 제가 아까 데이터 보고 오다가 좀 까먹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4월달에 전월 대비 자동차를 더 생산한 자동차 업체, 미국에서 생산 업체가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테슬라랑 스바루입니다. 스바루. 네, 그 이외에는 다 전월 대비 생산을 더 못했고요. 대부분이 다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의외로 목표치를 좀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 주말 동안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야, 이런 전망 딱 좋은데요. 어떤 걸 미리 알면 그 뒤에 추정이 가능하니까. 야, 오늘 하나 또 배웠네. 네.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거 같은 거죠. 우리는 쌍둥이.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투자하시는 분 작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끝없이 갈 것처럼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런 태양광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의 해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정책적인 이유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 주말에도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랑 그
백악관에 있는 주요 요원들이 회동을 가졌는데 네. 회동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인프라 법안과 관련된 회동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뭐 5G, 뭐 반도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전통적인 인프라 이외에 온갖 것들을 다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싶어하고 네. 공화당 의원들은 그거를 반대하려고 엄청나게 막 애를 쓰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회동 분위기가 좋은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간 양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게 그렇죠. 추측을. 공화당 나는 추측- 의원들이 양보할 일은 없을 거고. 예, 그런 추측들이 언론 기사, 뭐 주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뭐 정치권 소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전통적인 도로나 교량이나 공항 이런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법안을 먼저 통과를 시켜 놓자. 통과시켜 놓고 나중 거는 나중에 한번 뒤에. 얘기하자. 그 뒤에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흐름이 은연중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저도 이사님 덕분에 알았지만 조커 같은 걸 한 번 쓴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뒤에 협상이 잘 결렬되면은 뒤에 건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바이든 네. 행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인프라를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무리해서라도 그 조커로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도 됩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미리 이걸 다 안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일단 양당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네.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수로든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이게 뭐 아직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중요한 뭐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전히 트럼프나 공화당에 대한 지지하는 진영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뒤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요번 인프라 법안과 관련된 수많은 의제 중에서요, 이상하게 여전히 그 신재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찬성이 막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예, 보시면은 나머지 뭐 여러 인프라 법안들을 보시면 쭉 뭐 80, 70, 뭐 적어도 뭐 85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신재생과 관련된 법안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된 거는 찬성률이 60%. 그러니까 뭐 낮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썩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높진 않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낙서한 게 계속 나오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번 물어봤을 때 제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글자를 칠해놨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보수층은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네요.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에 미래 산업이니까 미래 먹거리니까 예.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현재 보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노후도가 심하니까 미국에서 그런 쪽들을 다시 하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들한테는 신재생이 그렇게 썩 내키는 법안은 아니라는 피부에 거죠. 와닿는 부분들은 오히려 뭐 교량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짓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치들을 좀 보는 것 같고요. 행정부가 왜 이런 눈치를 꼭 볼 수밖에 없냐면은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네.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년 2022년도 11월 달인가요? 이 선거가 하원 전 의원을 다 교체하는 선거입니다. 네, 435석인가요? 그거 다 바꾸는 선거고. 그러니까 뭐 기존 하시던 분이 계속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의석을 다 걸고 하는 선거에다가 그 상원도 36석인가? 를 또 뭐 교체를 하는 선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진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괜히 뭐 중도층을 좀 흔들 만한 좀 무리한 행보를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인프라 법안에서 신재생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가 약간은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느껴져서 관련된 주식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늦춰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신장, 중국.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신장에서 생산되는 뭐 폴리실리콘을 이제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인권이라든지 환경 이슈들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수급을 못 받으면은 안 되는구나. 잘 안 됩니다. 이게 수요를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킵니다. 사실 제 가격 거의 60% 가까이가 신장에서 나옵니다. 뭐 꽤 많네요. 네, 상당수가 신장에서 나오는데 죄송해요. 60%는 아니고요.
한 30% 후반 뭐 정도 그런 거 기억하는데 국내 기업이 커버는 못 치나요? 그래서 막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걸로 아는데 워낙 중국 내 그 신장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게 막히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 중국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 막 빠르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요게 막혀 있으면은 그 수요를 충분히 커버를 못 할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커버 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도 줘야 된다. 네, 뭐 그런 시간이 있으니 지금은 뭐 공화당 눈치를 좀 봐주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이 신장 이슈가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 필드에서 사업단에서도 요 신장 이슈 때문에 폴리실리콘 이쪽에서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지금 이게 18불로 써있는데 지금 22불인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몇 배예요? 네, 거의 3배가 넘게. 됐죠.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태양광 업체들 실적 발표 많이 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네. 근데 이익률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포레스트 솔란가 금년에 실적 발표에서 나왔는데 이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익률 떨어지니까 이 원가 부담 해결 못해서 이익률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공격들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잠깐 팁을 하나 드리면 그리디 패러티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석 연료 대비 신재생 에너지의 원가 비교죠. 그러니까 굳이 화석 연료가 원가가 싸면 그거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저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리디 패러티가 결국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니까 화석 연료를 더 쓰고 신재생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기름도 우리가 그 뭐죠? 그 모래에서 파는 거 그런 그러니까 셰일 오일 같은 경우도 유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셰일 오일을 개발을 안 하고 유가가 올라가면 셰일 오일 개발하는 이게 그리디 패러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들도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면은 확실히 부담이 되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산업의 특징이긴 합니다. 우리 채팅창에 고백하리님께서 아까부터 많은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아무리 와도 본인도 우리 정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중국 기업에게 호재가 될 것 같아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주저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거 주셨는데 고백하리님 우리 청취자들 분들도 너무 고수들이 많으셔. 그러니까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준들이 높으셔요.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중국 정부도 자국 내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은 엄청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최근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 가격이 더 오르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중국 내 수요는 또 커지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또 태양광은 또 반도체 쇼티지 영향도 있습니다. 반도체도.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페이즈 에너지와 같은 기업이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최근 했습니다. 반도체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종류가 지금 다 쇼티지죠. 맞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가 쇼티지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야 할 길,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러한 난관들 좀 체크해야 될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뭔가요? 애플도 방금 이어서 반도체 부족의 타격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다음 분기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러스 로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반도체 기업인데 크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애플의 다양한 아이폰, 에어팟, 뭐 맥북, 아이패드, 뭐 거의 대부분의 애플 제품 다 거의 망라되고 있네요. 엄청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오디오용 반도체라든지 햅틱 칩, 뭐 진동 칩 이런 거 주로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약간 애매하게 줬습니다. 어떻게요? 시장의 기대보다 살짝 아주 나쁘진 않은데 뭐 시러스는 한 2.4억에서 2.8억 정도 매출을 봤는데 시장은 한 2.8억이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살짝 낮췄어요. 그래서 이 시러스가 금요일날 주가 한 13%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 회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뭐 다 좋은 얘기를 해요.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자기들이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숫자는 안 나오는데 2018년도 매출 내에서 애플 비중이 80%입니다.
저희 아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저거. 예, 예. 다 시러스 로직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저거 다 갖고 있어요. 예. 시러스 로직 거를 샀네. 네, 그래서 아까 그 테슬라 동향 볼 때 ST 마이크로라는 회사를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애플의 동향은 뭐 코보라든지 뭐 스카이웍스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시러스 로직이 워낙 애플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향후에 애플 출하량이랑 은근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네, 그런 힌트를 줄 수 있는 기업인데 다음 분기까지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의 이제 하드웨어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이번 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지만 좋게 나왔지만 다음 분기에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가 참 뭐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하드웨어가 막히면은 이런 선두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걸 다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분기 애플의 서비스 매출을 굉장히 주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실적 총량은 변화가 별로 없겠지만 서비스 매출의 비중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또 그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그 다음 분기. 다음 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다음 분기는 쇼티지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분기에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매출 쪽에서 애플이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전 포인트 재밌네. 네, 시러스 로직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 내 지배력 더 키우는 빅테크. 네, 이거는 제가 오늘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지금도 다 먹었는데 뭘 더 키워요? 네, 지금 이게 안 줄어들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존은 마켓 쉐어가 뭐 30% 이상 꾸준하게 클라우드 산업 내에서 마켓 쉐어가 AWS죠. 3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20% 가까이 마켓 쉐어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구글도 한 10% 가까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원의 사이즈 이게 지금 시장에서의 영향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의 사이즈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런 후발주자 오라클, 뭐 셉, IBM 뭐 시도를 많이 하지만 잘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정도만이 눈에 띄는 규모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향후에도 클라우드 산업의 주도권은 여기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거죠. 위너스가 이제 위너들이 이제 다 가져가는 이제 시장인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인가 AI 기업이 세상을 좀 장악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다 그렇네. AI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AI 흔히 말하는 4대 천왕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다 있네. 네, 제가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AI 기술의 3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AI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능력,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수학 문제 풀 때는 숫자가 필요하고 그 숫자를 대입할 방정식,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방정식 안에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사람의 머리가 필요하다. 컴퓨팅.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기업은 요 세 가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 개 모두 다. 아마존 같은 경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데이터 가장 제일 큰 이커머스 기업. 데이터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컴퓨팅 능력, 데이터 센터 어마무시하게 지금 투자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앞선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도 엄청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전문적으로 짜는 교수님들 그리고 그런 랩들 회사들을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의 5개, 6개 기업이 다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AI 기업 AI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뭐 저는 이런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포트의 일정 부분 좀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산업 영역을 다 파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학습 러닝 커브 자체의 속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사실 뭐 이 얘기 드리려고 이걸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이들 기업이 제가 약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였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들 기업이 이 AI의 3요소 중에서 제가 사람의 두뇌, 머리라고 말씀드렸던 컴퓨팅 능력이 왜 압도적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문송이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지금 10시 50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 보고서 쓴 내용이긴 한데 예, 이럴 때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네요. 전통 인프라. 예, 이게 IT 산업, 클라우드 산업 내 컴퓨터의 발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발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짧게 설명드리겠지만 전통 IT 인프라에서 우리가 가상 PC라고 많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가상 머신으로 넘어갔고요. 이 가상 머신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컴퓨팅 기술로 발전을 했고 서버리스라고 하는 컴퓨팅 기술로 궁극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통 인프라 단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탱수 소장님께서 회사를 하나 차리셨어요. 그럼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회사를 차리면 10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명한테 뭐 투자회사라고 차린 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명한테 컴퓨터를 한 대씩 놔줄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그래서 한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10대를 직원들한테 다 놔줄 겁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쭉 보시다 보니까, 조장님이 보시다 보니까 다 200만 원이라고 비싼 컴퓨터를 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 사갔는데 얘네들이 직원들이 비싼 컴퓨터 활용을 잘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10대 2천만 원으로 사줬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냐면요. IT 산업에서 직원 개개인들한테 컴퓨터 다 따로 사주지 마라. 회사의 서버실에 대규모 좀 큰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구축을 해놓고 직원들 자리 옆에 비싼 컴퓨터를 놔두게 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만 이론적으로 모니터만 두게 하고 가상 PC를 싸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마 회사에서 많이 쓰실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저 가운데에 있는 서버에서 불러와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러와서 거기서 PC가 생기고 그거를 저희가 네트워크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하드웨어로서 개인들한테 배부가 됐다면은 그 가상 머신 단계로 넘어가면요. 가상 PC 단계로 넘어가면은 하드웨어는 하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대의 PC로 가상 PC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PC들을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만 원짜리 PC 10개 사는 것보다 이런 서버 시설을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요 안에서 그냥 직원들이 일을 할 때만 PC를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직원이 일하면 A한테 배분을 해주고 A가 퇴근하면은 이거 가상 PC 뺏어가지고 B한테 배분해주고 훨씬 효율적이죠.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2000년대 한 중반부터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런 가상 PC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고요. 직장인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익숙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IT 인프라가 진화를 했다가 한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 초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중앙 서버도 사실 우리가 직접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 구축을 하고 어디다 맡기면 좋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IBM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막 투자를 해놓고 있고 거기에 그냥 아예 걔네 서버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가상 PC를 땡겨오는 방식으로 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진정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넘어오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아니요,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가상 PC도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서버를 두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인터넷 기업들, 아마존의 AWS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가상 PC를 땡겨오는 시대가 흘러온 거고요. 그게 2010년도 제 그냥 기준으로는 2010년도 중반부터 이 클라우드 산업이 난리가 난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저 멀리 있는 AWS의 컴퓨터를 우리가 땡겨와서 여기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진화를 해버리냐면요. 오너 입장에서 수장님이 딱 봤을 때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터를 하나 땡겨왔어요. 땡겨와서 A라고 하는 직원이 딱 일하는 패턴을 딱 봤더니 저 컴퓨터 땡겨왔는데 저 컴퓨터 사양에 비해서 땡겨온 컴퓨터 사양에 비해서 A라는 직원이 프로그램을 너무 안 쓰는 거예요. 문서 작성이나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매매만 하는 직원한테 너무 좋은 컴퓨터를 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 또 뭔가 비용의 문제, 비율이 생기네라고 해가지고 어떤 컨셉이 한 5년 전, 6, 7년 전부터 생겼냐면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컨셉이 생겼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죠. 네, 커서가 갑자기 여기 있죠. 이건 뭐냐면요. 가상 PC를 땡겨오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땡겨오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도 서버에 깔려있는 개념인 거예요? 저기에 깔려있는 저 서버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자체를 그러니까 OS부터 그거를 다 땡겨왔다면은 지금 컨테이너 컴퓨팅으로 넘어오면요. OS는 다 저기서 돌아가고 있고요.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만 땡겨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기술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컨테이너 컴퓨터를 딱 땡겨오면은 제 컴퓨터에 예전에 가상 PC를 뜨면은 윈도우 화면이 떴다라면은 컨테이너를 땡겨오면은 제 컴퓨터에 딱 키면은 매매 프로그램만 뜹니다. 다른 건 안 뜨고. 네, 딴 건 안 뜨고. 왜냐면 딴 거 띄우면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비효율적인 거죠. 매매 프로그램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잘 쓰게끔 만든 게 이제 컨테이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서버리스, 서버가 없네라고 하는 이름이죠. 서버리스니까 서버가 없다라는 이름이죠. 이거는 뭐냐면요, A라는 직원의 매매를 한 번 더 봤어요. 프로그램만 땡겨와가지고 쓰게 해서 봤는데 저 직원이 매매를 하루에 한두 번도 안 해.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매 한 번 하는 직원한테 저 프로그램을 땡겨와서 쓰게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매매하는 그 기능만 땡겨오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아니라. 네, 매매하는 기능만 땡겨와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할 때만 저기서 매매해 기능을 딱 땡겨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리스 컴퓨팅은 거의 뭐 초보다 더 낮은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그려진 거구나. 펑션에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쪽 컨테이너는 펑션하고 앱까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마지막 이쪽 가상 머신까지는 OS, 게스트 OS까지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림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림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요. 이제 제 설명과 그림을 이해하다 보니까 펑션 키에만 딱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그냥 땡겨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땡겨왔다면 이거 비효율적이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땡겨왔다면 이것도 비효율적이야. 아예 그냥 기능만 땡겨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사족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서버리스에선 카톡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카톡이 거기서 돌아갈 수도 있죠. 회사에서 막을 수가 있잖아. 근무 시간에 왜 그것만 되니까 이제 다른 거는 못 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고 일도 더 쪼개고 더 분업화되고 인프라도 더 쪼개고 그리고 이게 그런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퍼포먼스 측면에서 훨씬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컴퓨팅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위가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뭐 병렬 연산이라든지 분산돼서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속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귤이 10개 있으면 한 명이 귤 까는 것보다 5명이 귤 까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듯이 컴퓨팅이 이렇게 분산화돼 있으면은 이렇게 뭐 가상 PC든 컨테이너든 분산화돼 있으면은 퍼포먼스가 더 올라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인터넷 산업의 그 트래픽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모바일 게임 사업
이건 뭐 아주 오래된 좀 예전 얘기긴 한데 제가 모바일 게임 비즈니스를 한번 제가 회사를 차렸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바일 게임 했는데 한 100명 정도 가입할 제 모바일 게임을 즐길 거라 생각하고 제가 쭉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게임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해놓고 한 100개 정도의 한 150명 정도 할 수 있는 서버를 제가 확보해놨습니다. 네. 저희 회사 내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100명이 몰리는 게 아니고 1000명이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IT 인프라 방식으로 이 1000명을 대응하려고 하면요, 일단 그 총판에 전화해서 서버 갖다 주세요, 네트워크 장비 주세요 해서 다 다음날 오면 다 연결하고 테스트하고 막 2주 걸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다 떠나가죠. 그렇게 맞죠, 우리가. 다 떠나가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상 머신은 사실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자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트래픽이 늘어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트래픽이 한 번에 확 몰려버리잖아요. 그 단시간 내에 뭐가 히트를 쳐버리면 이슈가 되면 그게 전통 인프라는 당연히 대응이 안 되고 가상 머신도 대응하기 어려워진 거고요. 가면 갈수록 이런 컨테이너나 서버리스처럼 소프트웨어들이 막 컴퓨팅 단위로 막 거의 뭐 초 단위로 쪼개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그런 인터넷 트래픽이 대응이 가능하다. 예, 이 부분 역시도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돌아왔는데 전 세계에서 요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기업 어디냐? 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MS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기술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그런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진짜 빅테크들이 어마무시하구나라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하드 반도체 영역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보더라도 그런 빅테크들의 주도권은 앞으로 강해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요게 더 궁금했어요. 방금 거. 네. 열흘 만에 집값 11억. 네, 이건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어딘가요? 압구정이죠. 미국입니다. 미국. 예, 이제 미국도 약간 이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게 CBS 뉴스에서 제가 발췌해온 건데 이게 뭐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 영상은 못 빼오고 그냥 사진 하나 빼왔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요. 어디예요? 와, 경치 좋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입니다.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아주 좋지도 않은, 그러니까 아주 뭐 나쁘지 않고 좋은 집인데 그 지역에서 좋은 집인데 그렇다고 아주 고가 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집이 열흘 만에 그 집의 매수자들이 29번 서로 딜 조건을 주고받고 했대요. 29번 열흘 동안에 주고받았는데 고가가 11억 올라갔답니다. 예. 예. 에스킹 프라이스에서 11억 올라서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에 얼마였는지는 사실 뉴스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는 못 적어왔는데 저희 목요일날 인포맥스 라이브 출연하시는 김영배 그 위원이 이 지역 살다 왔거든요. 옛날에. 예, 살다 왔는데 그분 얘기로는 한 4, 5, 6년 전에 3, 4년 전에 이 지역 10억 안 했어요. 그 정도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 이상이 오랐다는 얘기예요? 뭐 근데 지금 이미 오르고 나서 더 오른 거겠지만 뭐 그래도 11억이라는 것은 좀 열흘 만에 엄청 오른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근데 버클리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멀지 않거든요. 가깝습니다. 네, 좋은 동네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그쪽 그 지역 로컬 신문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실리콘밸리 거리 곳곳에 응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왠지 보셨나요? 그때 그 외신? 왜냐하면 집을 렌트를 못 해가지고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실 못 가서 거리에서 해가지고 그 이슈가 있을 정도로 집값이 올랐거든요. 야, 근데 그 사이에 더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미국의 집값은 지금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 좀 주식보다 낫네요. 아니요, 그래도 주식이 낫습니다. 근데 이게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뇌관이요? 여러 가지 좀 의미인데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심해지면요. 연준도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올린다. 뭐 그렇게까지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그리고 주택 경기가 무너졌을 경우에 약간
주택 경기가 약간 꺾였을 경우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도 사실 저희도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장 주택 경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특성이잖아요. 소비 지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력이 늘어나니까. 소비 지표도 좋고 단기적인 매크로 환경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나 좋고 일단 인구적으로 지금 주택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구 형성이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 못지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약간 극단의 약간 영역으로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